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톡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남북평화 시대를 맞이한 강원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톡 말씀에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북방물류의 전문가시죠.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달원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역사적인 두 회담의 의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롭게 진전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 소장님부터 좀 열어주실까요? 네, 얼마 전에 열렸던 싱가포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포옹을 하면서 역사적인 세계적인 회담을 열었던 것들이 눈에 선연한데요. 이 회담에 관련돼서의 일부에서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긴 하지만, 네. 실제 세계사적으로 보나 우리 역사로 보나 어마어마한 사건, 대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한 평가겠죠. 우리가 근대사 이후에 식민, 그다음에 분단, 전쟁, 이런 대립의 갈등의 역사들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고, 특히 남북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분단 이후에 가장 많이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아왔던 곳 아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일의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동북아의 물류기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북방으로 나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어마어마한 그런 고지들을 섬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강원도는 역사 이래로 최대 또 한편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우리가 냉전시대를 종결했던 몰타 선언하고 맞먹을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남북 대결 구조라든지 북미 대결 구조가 한 번에 지금 전환점을 맞이한 시대가 됐고요.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대장정이 일단 시작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 지금도 군사회담이라든지 체육회담 같은 적십자회담, 실무회담들이 시작했고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북한과 미국의 신뢰 형성하고 관계 정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 이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는 후속 협상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시작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한반도 평화 분위기라는 게 사실상 북한이 작년만 하더라도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대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게 꿈조차 꾸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단 말이죠. 외교에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뱀부 커튼이라고 그래서 주계장막을 걷어낸 것도 역시 핑퐁 외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스포츠 교류가 이게 대단히 외교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드라마틱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본토와 괌을 이제 공격한다라고 네. 하는 세계적인 모든 시선을 여기 모았는데요. 그 세계적인 시선이 이제 1월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지나고 난 뒤에 2월달 정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드라마가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속에서 특히 남과 북의 선수단이 함께 입장한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고위층 김영남 인민회의 의장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었는데, 이 스포츠가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올림픽 그 자체가 전쟁에서 이 평화의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인류의 숭고한 그러한 결과물이었는데, 아마 그 정신을 근현대사에 와서 가장 잘 구현한 게 이번 평창올림픽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스포츠 또 문화교를 통해 가지고 정치 군사적인 대역변을 이뤄내는 매우 중요한 계기와 불쏘시개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예전에도 스포츠 교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한 적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이 됐어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일 때 그런 얘기를 했죠. 2021년에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 공동 개최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걸 검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성사가 되면은 또 하나의 엄청난 그 외교 스포츠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습니까? 네. 그 북미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가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2021년에 시행될 동계 아시안 게임, 2025년에 동계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것들도 함께 남북 공동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8회 때 이제 삿포로에서 2017년 2월에 삿포로와 오비에로에서 열렸고요. 지금 9회 대회는 개최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최를 위한 경쟁 지역들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개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강원도는 이미 뭐 다 갖추고 있고. 네, 그렇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북한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도 경기를 치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남북 간의 교통 인프라하고 숙박 시설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북한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원산까지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만 갖춘다면 준비에는 크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프라 투자 부분이 이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네. 동계올림픽, 동계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를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면 그 또한 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제재가 이제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네. 이게 뭐 잘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제재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 뭐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 숙박 문제만 해결하면은 동계 그 아시안 게임을 충분히 공동으로 개최할 수가 있겠다. 그게 또 원산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에 많은 공을 들여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교류를 해왔고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의 그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어목한 분단과 지난 10여 년간 2010년 천안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 이후에 모든 전면적인 교류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유소년 축구나 아니면은 여자 아이스하키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거든요. 네. 이러한 성과물들이 결국적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꼬를 텄던 것들이고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더 기다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서울에서는 경평 서울, 축구. 평양 축구를 농구도 한다고 예, 한다 하고 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농구 강이라고 그래서 로드맨 같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북한에서 경기를 하고 남북 대학 간 이 농구 같은 경우도 대회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 남북의 대결돼 있던 서로 간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들이 분야별,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일정 정도가 된다면 교류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그런 기틀들을 톡톡히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제 남북 강원도가 떨어져 산 지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 남북한이 이제 민족의 동질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 철원 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네. 궁예의 태봉국 그 옛 그 도성터도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발굴한다거나 뭐 이런 그 사업을 하면은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네. 이제 스포츠를 넘어서 네. 이 교류와 단계가 확대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남북 강원도는 고성군만 하더라도 북고성이 있고 남고성군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의 이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한다면 뭐 60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하나의 우리의 이제 생활관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 철원 같은 경우에는 궁예에 태봉국이 있었던 그 궁터가 철원에 그대로 온전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참 남는 것들은 이번 그 평창올림픽 때 한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여기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을 했던 것들에 대한 그 당시의 사진과 유물들을 전시해 놔가지고 참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발굴이랄지 소재를 발굴하고 특히 더욱 중요한 것들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인 이 DMZ가 이 정말 살아있는 현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평화 교육과 아니면 역사, 문화 이런 것들과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과는 또 질적으로 다른 한 단계 도약된 교류와 발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 소장님께서 네. DMZ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이게 디밀리터리 존에서 원래 군사적인 무장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개발에 그동안 소외가 돼 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이게 아이러니로 나중에 지금 남북이 평화를 논의하면은 이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보는 거죠. DMZ를 이용한 교류 이건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5월부터 우리가 적경 지역으로 부르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평화 지역으로 이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고요. 강원도는 예전부터 전체를 이제 평화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MZ 평화지대 자체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명문화가 되고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이 지대의 생태 환경을 일단 심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DMZ에 대한 생태 평화, 보안, 환경, 관광 같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평화의 숲과 같은 녹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상징적인 숲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동식물에 대한 안전한 서식과 생태계 보고를 유지하는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DMZ 생태 평화 벨트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고 2014년부터 강원도가 추진해오고 있던 DMZ 세계 생태 평화 공원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에 같이 협력을 해서 백두대간 생물권 보존 지역 벨트를 조성을 해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네.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와 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 이건 이제 강원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20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북한까지 합쳐서 최초의 그 행사였던 것 같은데 2005년도에 강원 민속 문화축전이라고 하는 게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아, 네. 그때는 단순하게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아라리 문화부터 시작해서 노래, 경연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열기가 지금도 기억에 이제 생생한데, 이러한 강원도에 있어서의 체육교류, 그 다음에 역사교류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시군별 교류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직성이 높은, 다른 지역하고는 특수하게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정말로의 거점으로서, 그것들의 청신호로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좀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말이죠. 네. 군사나 그런 분야는 그렇고 스포츠와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서 남북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고성 지역의 그 주민들이 이제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이게 빨리 좀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관광 중단의 피해가 3천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무래도 이 관광 재개인 것 같은데 이게 대북 제재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재개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가장 상징적인 거는 남북관계 풀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금강산이 개성공단보다 먼저 시작했던 금강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요. 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제재와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핵심은 이 경제 교류에 대한 부분들에서 철저히 막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바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보다도 유엔에 있어서의 제재 해제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란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고 한다면. 네.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장 큰 열쇠가 싱가포르 회담이었거든요.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회담에 대한 중재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군사 부분에 빠른 긴장이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유엔에서의 있어서의 대북 제재 선언의 부분들은 올해 안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유엔에서의 제재가 풀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금강산과 개성지구는 복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 정부가 유엔이든 미국이든 국제 그 사회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해결해 가야 할 그런 문제이겠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 하나만 가지고 사실 성이 차지 않는 거 맞죠. 예, 북한에서 이제 건설 중인 원산 예. 이쪽에 뭐 김정은 그 위원장이 현장에 직접 나타난 그런 그림도 봤습니다만은 이쪽하고 설악산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계하는 그 벨트로 묶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야만 뭐 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구상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죠. 그 다음에 가장 현실성 가능성이 높은 곳들도 바로 이 설악, 금강, 원산 이 삼각벨트를 연결하는 이 매우 중요한 경제, 관광, 이 특구들을 형성하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들은 원산입니다. 원산은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계의 진주항이라고 불릴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바로 이 러시아를 비롯한 일본과 함께 만나는 물류의 거점들 뿐만 아니라 이 원산이 지금 보면은 마식령, 그 스키장뿐만 아니라 그 송도원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높은 산과 간과 겨울 스포츠가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준비가 이미 4, 5년 전부터 완료가 됐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갈마 비행장이 있는데 네. 비행기는 뜨지 않는데 모든 그 뜨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4, 5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원산에 특히 현재 단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들이 이런 원산 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산과 함께 우리의 이제 동해안으로 연결하고 또 관광으로서는 금강과 이 설악을 연계하는 이 관광 벨트뿐만 아니라 경제 벨트로서의 또 물류 벨트로서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내고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이 폭발적 잠재력은 정말로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산 그러면 이제 명사시님이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콘도 지어라 이제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제 강원도 동해안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광의 관문이 되기 위한 일종의 뭐 터닝 포인트랄까요? 뭐 어떤 걸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튼 그 일대 자체가 그 지형적 기반이랄지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상황 자체가 거대한 그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제가 좀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면은 이번 선거 기간에서 나왔지만 이 동해안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이 동해안 자유구역을 정말로 이 동북아의 이 물류 거점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북한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단천 일대, 함흥 일대의 세계 최고의 광산물 이 단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왔던 이 그 광물들을 우리 그 동해안 자유구역 안에서의 거대 자본들을 유치를 하고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이 배후도시가 그간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웠던 이 동해안 자유구역 이 일대에 새로운 좀 전기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원산, 그다음에 금강산과 고성 일대를 연결하는 설악과 금강,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동해 삼척을 연결하는 북평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동해안 자유구역까지 포괄하는 이런 전체의 그림들을 하나 그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한편으로는 좀 가슴 설레이는 부분들로서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뭐 사실상 대륙의 끝에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에 막혀 있어서 섬 같은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북방 교류 이것도 뭐 활발해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으로 연결되는 반도의 한 끝자락이지만 북한으로 인해서 이제 섬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이제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물류 인프라가 굉장히 부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물류 정책에서도 솔직히 소외가 조금 되어 있었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강원권으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경제지도에서의 환동의 경제축, 그리고 신북방 정책의 나인브릿지,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자항출해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같은 것들이 물려 들어가면서 환동의권이 이제 경제의 중심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섬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이제 종축 물류 네트워크 축으로 인해서 부산항이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이제 항만과 해운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해운 항만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같은 이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물류 체계 구축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포텐셜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을 비롯해서 강릉의 이제 강릉 물류단지 그리고 향후 원주의 내륙 물류 기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해 북부선을 이용한 TKR에 대한 연결 같은 것들이 이제 강원도의 물류 인프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북방 경제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그 북극 항로, 유라시아까지 넘어가는 환동의권 중심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뭐 지정학적인 뭐 그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지리 정치학적으로 아주 이게 대단히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다. 네. 이걸 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래의 먹거리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자체마다 남북 교류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항로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강원도 동해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로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강원도하고 이제 동해시가 북방에 대한 물류 연구를 위한 연구 기관을 만들어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동해항에서 뜨고 있는 노선이 카페리 항로인 DBS 항로 하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컨테이너 전기 항로가 중단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동해 묵호항이 산화물 위주의 벌크 화물 중심 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고 지역 그리고 강원도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려면 복합 물류항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일본 그리고 TSR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화물을 싣고 가는 컨테이너 전기선 항로의 개척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에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유럽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물류는 뭐 충분히 있는 건가요? 또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직은 동해는 조금 멀었으니까 부산을 예로 들어서 생각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국가를 들려서 가면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 한 27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철도를 통해서 TSR을 연결해서 로테르담으로 가면 한 38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시간상의 그 여건들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에너지 선박 그리고 쉐빙선, 아크7 정도의 2m 정도의 빙하를 깰 수 있는 쉐빙선이 가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 화물들의 온도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향후 한 20, 30년 이후에는 전기 항로가 개설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축 물류축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러시아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부산에서 보스토치니로 가서 TSR을 타고 모스크바하고 유럽으로 가는 노선들이 우리 그 동해 북부선을 연결한 동해축이 만들어지면 부산이든 포항이든 강원도든 어디서든 화물을 싣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과 강원권, 지정학적 여건이 좋은 강원권에 연결할 수 있는 횡충물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말이죠. 가스 같은 거 요즘 LNG 항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북한 통화해서 그냥 바로 오면 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호산항에도 LNG와 PNG 파이프라인 가스 기지가 같이 건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라인브리지 중에 하나가 에너지 측면이 러시아에서 이제 바다에 그 가스관을 통해서 동해항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가닥을 조금 잡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물류를 넘어서는 에너지 정책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가 이제 강원도가 되고 있는 거죠. 참 뜰 것 같아 강원도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육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육로 연결을 위해서 강원도가 준비를 해야 될 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남북만 놓고 본다면 중단거리는 그 배를 이용한 연안 운송보다는 도로 운송이나 철도 운송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32개국 55개의 노선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로망이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어서 트럭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철도 운송 같은 경우는 우리 원산의 관광경제특구, 그리고 원산하고 김책 청진의 공업지구, 그리고 낮은 선봉 경제특구를 지나서 핫산을 통해서 TSR과 연결되는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남북 물류 연계 측면에서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용적인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건설의 총 사업비가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억 3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약 2만 8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감호역부터 나진 지나서 핫산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강원도 지역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 북부선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강릉에서 제진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북한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또 경원선도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또 금강산선도 복원이 돼야 된다. 이제 크게 보면 철도는 이제 세 가지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경원선이 복원되면 저 수도권 쪽에 강원도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 동해안 쪽에서 생겨나는 물류를 빼앗기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원선 복원이 동해남부선 복원, 동해선 복원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거지만 실질적으로 철도 X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권을 서로 교차시켜서 TSR과 TCR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더 증가가 된다면 그 포워더나 물류 화주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 오히려 비용과 서비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원도 지역 발전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경쟁 관계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강원도 동해 묵호항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항만인데다가 그 항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환동해권 경제권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TS를 타고 가는 물동량, 서일본, 동북 삼성 물동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동해항을 이용하지 않고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환동해 세 개의 국가로 가는 물동량이 약 10만 2천 TU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축 물류축이 아니라 횡축 물류축을 통해서 동해항을 통해서 환동해권 국가에 대한 지리적인 이점과 시간, 비용에 대한 이점을 화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한 새로운 국내 자체의 종축 물류축뿐만 아니라 횡축 물류축이라는 새로운 물류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도 뭐 네트워킹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철도든 항만이든 뭐 도로든 북한 쪽의 교통 인프라가 좀 그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이걸 개선하는 그 사업, 뭐 유엔의 무슨 그 개발 기금이라든가 국제적으로 뭐 돈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 이런 건 혹시 생각할 수가 없을까요? 그 유엔의 제재가 해제가 되면 바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자본 유치에서 가장 커다란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 간 그 식민 그 배상금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양국끼리 수교가 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 나온 얘기로 한 200조 정도의 규모가 아마 바로 이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요. 또 하나 IMF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개발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들이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류에 대한 강점과 인프라에 대한 매우 빈약한 부분들이 현재가 이제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의 한중일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본이 거의 무상으로 현재적 조건에서 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고 했지만은 산전벽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도 빠르게 그런 변화들이 수반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 남측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적 전반적인
이 번영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밀접한 연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걱정하는 게 뭐 통일 비용 뭐 그저 연구기관마다 다르게 내놓고 예, 있지만은 이걸 또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이걸 비용으로 볼 거냐 뭐 그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클 거 아니냐. 그래서 지레 이제 걱정하시는 그 국민들도 계신 것 같아서 말이죠. 그에 대해서 네. 하나 말씀드리면 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그 제출했던 게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독일의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산출했던 모형인데요. 그 독일의 모형이라는 것들은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체계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국가 전반들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속에서 냈던 것들이었던 것들이고 실제 통일 비용이라고 나오는 추계 속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은 왜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야 되냐, 우리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추계였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나가는 통일의 단계들은 상호가 붕괴되고 흡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과 이 자본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통일을 통해 가지고 한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어떤 상호의 할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추계하고 상상해 보는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나 소장님께서 산업과 이제 산업단지와 연계가 돼야 이제 시너지가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철원 평화산단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관광이나 물류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적인 우리의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는데 실제 산업의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동해안 벨트하고 서해안 벨트가 있는데 동해안 벨트는 물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 서해안 벨트는 주로 거대 자본과 기술이 넘나들면서 현재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단지들이 이제 북해에 있어서 황해도랄지 아니면 평양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바로 이 산업에 대한 측면입니다. 철원 그 산업단지 구성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 한 7년 전부터 최문순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왔지만 그 안에를 본다고 한다면 준비 정도가 너무 미약한 상황들입니다. 심지어는 뭐냐고 한다면 철원에 산단이 생기면 그 속에서 북측 노동자들이 철도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동을 하고 또 귀환을 하는 이러한 체계들을 모델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하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엄청난 물류와 그다음에 관광과 자본이 모인 속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가령 홍천, 홍천, 춘천, 원주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그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단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첨단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원산 같은 경우에는 송도대학이라고 아주 뛰어난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과 연관된 우리의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안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한의 단천 일대, 함흥 일대에 있는 엄청난 광물 자원들을 함께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이런 풍부한 이런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매우 미흡한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고성 쪽에도 말이죠. 북방교류 산업단지를 뭐 만들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뭐 어떤 건가요? 현재의 말 그대로 이제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의 그런 자원을 지하 자원을 통해 가지고 고성 일대의 항만과 물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랄지 북극해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진 기지의 역할로서의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입지나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은 제대로 그 논의선상에 올라오지 않아서 좀 희망 사항으로서 좀 제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어떻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겠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걸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뛰는 게 이제 생태 환경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측도 뭐냐 한다면 현재 산림에 있어의 녹화 방제, 그다음에 농업 교류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에너지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냐고 한다면 거대 공업적을 이루기 위해서일지 현재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지 이 에너지 문제 필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가 원자력이랄지 석탄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들이고 이 현재 이 화천일지 양구랄지 이 고성으로 이어지는 일대 이 바람의 질이
대관령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뭐라고 한다면 이 질을 이용해가지고 풍력 자원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수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이 좋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강으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수계가 한 강이 많이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중소형 이 발전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고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같이 수열 에너지와 연계돼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과 이 천혜에 이러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측면들을 활용해야 한다면 커다란 또 하나의 분야로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번 주죠 강원대학교 그 총장님이 그 북한 평양에 있는 그 과학기술대학하고 결연을 맺었다고 MOU를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업 분야, 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양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고 이미 1월 달에는 원산 농업대학하고 강원대학교 농과대학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커다란 부분을 해서 경제, 그다음에 관광, 물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앞으로 대학생들이 함께 해 나가고 연구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선상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전면적 교류가 확산이 된다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관심과 열의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이번 해봅니다. 저 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자들이 강원도에서 출마하신 분들의 그 공약 중에 그런 게 많더군요. 뭐 양묘 사업을 하겠다. 북한에 이제 그 산림을 예. 복원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걸 하겠다. 또 어느 시군에서는 물류 뭐 단지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물류가 가게 되면 이걸 네.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말이죠. 또 강원도도 뭐 해양, 평화의 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농업 분야도 이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하겠다 이제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철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구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화천과 춘천 같은 경우는 종모장, 양모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웠던 이유들이 산림이 황폐화가 되면서 발생했던 부수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모장이랄지 양모장이랄지 철원 같은 경우는 거대 이제 평야가 있기 때문에 북측도 이제 김하부 이쪽에 이제 같은 곳들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한 양자의 벨트의 형성,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생태를 비롯한 형성들, 그다음에 관광지구, 그다음에 물류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특색에 맞게끔 산업지구인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산업이랄지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을 가지고 북한의 원산일일지 기타 도시들과 함께 교류를 해나가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과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뭐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접경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그 사업을 구상을 할 것 같고 말이죠. 뭐 저 남쪽에 있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경우에도 지자체마다 너도나 또 경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고 만약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뭐 국가적인 차원이든 강원도 내에서라도 통합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뭐 좀 듭니다만은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철원이든 춘천이든 원주든 이렇게 지역적 특색을 가진 개발들이 조금 나누어져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산업을 생성을 해서 물류를 창출해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양양에서부터 보면 양양의 뭐 공항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릉의 물류단지, 동해 항만들 밑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5개의 무역항들 이 가질 수 있는 특색들을 같이 살려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동해 지역을 보면 동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있고요. 자유무역지역도 있고요. 네. 국가산단도 있고요. 네. 지방산단도 있고요. 네. 지금 다 있죠. 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가 물동량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물동량을 강원도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분화 또는 뭐 다분화시켜서 각 지역별 특색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네.
이게 전부 다 경쟁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 더 네. 말씀드려야 한다면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강원도청 산하의 남북 협력관실이 예전에 있었는데 10년 전에 다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거의 이제 과나 9개 정도 역할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어서의 교류와 협력 사업들을 일원화하고 그래서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체계들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나 아니면은 그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기구를 꾸릴 거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게 과연 뭐 어떤 게 있는지 이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장님부터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강원도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커다란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뭐 분석이 가능하겠지만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지난 평창올림픽 그리고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변화가 강원도 민들에게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그 볕이 내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눈으로 보면서 강원도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당장 해야 될 일과 중장기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잘 짜서 새로운 기회가 강원도에서도 반드시 함께 번영과 발전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강원도에 대한 포텐셜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텐셜이 현실화될 수 있는 지금을 빨리 인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 자체에서도 어떤 강원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물류 기본 계획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서 이제 물류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처럼 강원도 전체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 시행 방안을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군들이 다시 협력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이번 기회를 강원도의 번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장밋빛 미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불씨를 살려서 남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하고 함께 번영의 큰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